안철수의 두 번째 이제 그 검토인데 지난번에 현안 관련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국회 소통관에서 한 짧은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건 너무 이상했죠. 5분, 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요번에 정말 제대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제대로 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죠. 지난 4월 8일.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이어서 뒤에 보면 거북선이 살짝 보여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이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첫 출마였던 거죠.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네 번째 출마를 한 거고 이 김두관과 마찬가지로 상습적인 대선 출마로 대선 때만 되면 맨날 나오는 사람 이제 그만큼 이제 몸이 달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국민통합 시대교체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연설문 제목을 달았는데 그 처음에 도입부에 이제 윤석열과 단일화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요. 깊은 반성과 사과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로만 이제 말로만 사과하고 넘어갔다는 거지. 사실 지난 대선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철수예요. 그다음에 이준석, 그다음에 끝까지 완주해버린 심상정. 요 세 명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변수가 돼서 윤석열 당선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정계 은퇴를 당한 심상정 빼고 안철수하고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 또 3년 만에 또 다시 대선을 나왔다는 거지. 이 정치인이 뭔가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려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책임을 진다는 게 뭐냐면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한 번은 내가 불이익 감수하고 간다.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사과와 함께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야지. 그래야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그래야 내가 지난번에 잘못 선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윤석열이라고 하는 잘못된 후보를 이렇게 추천한 셈이 됐기 때문에 그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고 여러분 힘들게 했으니까 저는 이번 대선은 불출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논리적으로 말이 돼. 근데 이제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라고 해놓고 그렇지만 또 대통령 되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이 사람의 식견과 안목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뭘 믿고 또 대선을 나온다는 겁니까? 거기에 책임감까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과를 왜 하냐 도대체. 아무 불이익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과를 하느냐라는 거죠. 차라리 오세훈이 불출마했잖아요. 물론 오세훈이 불출마한 것도 뭐 명태균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뒷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던져놓은 말은 말이 되잖아. 우리 당이 계엄을 일으켜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친 마당에서 다시 정권 잡겠다고 대선 나오는 게 이게 올바른지 모르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뭐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세훈은 나중에 명태균만 잘 넘기면 나중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걸로 올 수도 있어요. 서울시장 마치고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당권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 쉬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나와가지고 경선 떨어져 버리면 뭐 한 번도 제대로 책임을 안 진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시대 교체를 내세우고 정치 적폐를 청산하고 예정된 미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재밌는 점은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을 거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벌들의 어떤 리더십 이거를 대선 출마해서 인용한 첫 이제 경우 사례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김영삼 정권의 정광석과 같은 하나의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이런 것도 이제 국민의힘 쪽이니까 국민의힘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김대중 노무현이 아니라 김영삼을 이제 끄집어낸 거겠죠. 어쨌든 국민의힘 쪽의 리더십의 서사를 일정하게 이제 갖다 썼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갈등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있고 그 자기만큼 민주당을 잘 알고 민주당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찍어달라 이런 건데 본인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를 했죠. 문재인하고 같이. 근데 이게 국힘 선거에서 국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 이게 과연 먹힐 만한 얘기냐. 오히려 배신자 혹은 뭐 약간 그런 느낌만 들고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안철수에게는 배신자 프레임도 없어요. 그냥 안철수는 그냥 철수지. 철새 정치인이지. 왔다 갔다 하는 철새 정치인. 그래서 사실 국힘 당원들도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죠. 그리고 자신이 이재명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승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라도 나와야지. 뭐 중도층 대상으로라도 안철수를 붙였더니 이긴대더라. 이런 게 나와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건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재명한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갖다 붙이면 전혀 게임도 안 되는데. 어쨌든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과학자, 경제인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직업이 이공계 의사 출신이고 또 기업인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이게 검사와 법률가를 묶어서
경쟁자인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을 동시에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요 공약으로는 역시 개헌 추진,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특권 폐지, 4년 중임제, 중대선거구제 지난번에도 다 설명드렸지만 이게 다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면서 국회 특권도 축소하고 뭐 어쩌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는 딱히 이유도 없어요. 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주의가 완화된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계속 그냥 관성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별로 깊이 고민 안 하고 시뮬레이션 잘 안 해보고 그냥 하던 주장을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별로 이렇게 이 사람의 그 공약이 얼마나 깊이가 있게 준비됐는가 좀 의심이 되고 AI 산업 육성,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인공지능 산업에 수백조 투자하겠다. 뭐 이건 다른 후보들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도 하고 김경수도 하고 AI 이제 100만 명 양성하겠다. 이것도 뭐 윤석열 정부도 이런 거 하려고 그랬죠. 윤석열 정부 밑만 열면 뭐 1000명의 백종원을 만들겠다는 등 뭐 이세돌을 뭐 몇 명 그런 얘기 맨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실은 돈도 없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5대 개혁하겠다면서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에다가 의료 개혁, 공공 분야 개혁까지 하게 되는 건데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은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아젠다 거기에 의료 개혁까지 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공공 분야 개혁하겠다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이거 뭐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방법론이 문제거든요. 방법론이 윤석열 정부는 방법론을 다 엉망진창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아젠다를 제시하고도 하나도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도대체 안철수는 뭐 했냐는 거지.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이었어요. 그럼 자기가 인수위를 이끌고 정부를 다 기획하고 디자인한 셈인데 근데 도대체 뭐 했냐? 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도록 다 뭐 했냐?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그리고 안보 강화 측면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전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것도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다 했던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외교안보 담당하는 기자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이게 좀 효용이 애매해요.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핵추진을 연료로 해서 오래 잠수할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잠수함이거든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누가 주로 운영하냐면 대양 해군을 커버해야 되는 강대국들, 미국이나 소련 같은 강대국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해군의 주요 작전 반경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연안방이잖아요. 연안방이 북한 뭐 이렇게 잠수정이라든가 북한의 뭐 해군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어선 감독한 이런 거가 주로 우리 해군의 역할인데 핵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하지? 물론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오랫동안 물밑에 숨어 있으면서 북한이 만약에 핵으로 공격하면 뭐 세컨드 스트라이크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논리라면 굳이 핵추진이 아니어도 왜냐면 워낙 우리는 이게 가까우니까 북한과 한국 사이가 가깝고 굳이 핵추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면 인도 태평양까지 커버해라.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런 요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네가 중국하고 인도까지 다 커버해라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런 강대국들 간의 분쟁에 연루돼서 들어갈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건 좋은데 뭐에 쓰려고 만드는 거냐라는 게 좀 이제 불분명하다는 거죠. 아마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대타로 그냥 얘기하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자신의 강점으로 깨끗한 이미지와 중도 소구력 또 과학자 경제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뭐 인공지능 산업 개발 의료 대란 해결에 적임자라고 주장을 또 해요. 근데 의사 출신이라서 의료개혁 해결에 적임자라면 그동안 뭐 했어요? 그동안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내가 생각하는 의료개혁 방안은 이런 걸 발표라도 한번 했어야지. 여당 의원이면 할 수 있잖아요. 난 의사 출신이고 그랬으면 그날 하루짜리 기사라도 됐을 텐데 아니 안철수 의원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안철수 해법이 이거다라고 발표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국회에서 그런 기자회견하고 보도자료 내고 그런 적 있나요? 2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망가지는 동안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대표 주자인 안철수가 무슨 역할을 했고 무슨 해법을 내놨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선 나와갖고 나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 야당도 아니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뭐 했냐 이거지. 그런 안이 있었으면 야당 국회의원 시절이라도 발표를 했어야지. 그리고 또 이 기부했다는 것도 그래요.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다는 것도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 재단이라고 하는 자기 재단을 만든 거예요. 마치 이명박이 청계 재단 만들듯이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자기가 운영하는 재단, 그러니까 자기 지인이 자기 믿을 수 있는 측근이 운영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식의 반을 넣어놓은 거거든.
근데 사실상 이 재단의 오너는 누가 봐도 안철수예요. 그리고 안철수가 정치 그만두면 아마 본인이 돌아가서 그 재단의 이사장을 할걸? 그러면 그리고 동그라미 재단이 우리 사회에서 무슨 대단한 거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동그라미 재단이 우리 사회에 뭐 큰 어떤 대단한 기부를 이게 보나마나 1,000억 좀 넣어놓고 이자로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직원들 월급 주면서 장학금 찔끔찔끔 주고 있겠지. 그게 무슨 기부야. 예를 들면 그랬으면은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고아원이라든가 무슨 양로원이라든가 물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돕는 무슨 유명한 단체라든가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가 그런 데다 그냥 팍 기부를 했다든가 그러면 진짜 기부지. 자기 손을 떠나야. 근데 이거는 자기가 간접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데다 집어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짜 기부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 코로나 때 의료봉사한 거는 뭐 개인적으로 잘한 일이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 코로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의사들이 가서 사실은 그 전염돼 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간 건 되게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거는 그냥 뭐 한때 해프닝인 거죠. 그게 대선 출마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공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군대위 39개월 복무했다는 건 군의관으로 복무한 거잖아요. 의사니까. 솔직히 군의관으로 복무한 건 땡보잖아요. 땡보. 아주 편하게 장교로 복무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예, 누굴 바보로 하나.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단일화를 했으면서 그럼 차라리 초기에 총리라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총리 제한이 있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 총리를 받으려면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되고 그러면 재산을 다 백지 신탁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안철수 연구소라고 하는 자기 회 기업, 자기 기업의 주식을 다 팔아야 돼요. 백지 신탁이라는 게 사실상 그 기업을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디다 맡겨놓고 임기 끝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그 기업의 소유권을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안철수 연수고 자기 이름까지 붙여놓은 자기 평생의 분신 같은 건데. 그래서 총리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초기에 윤석열이 총리 하시라고 나름 단일화 해줬고 인수위원장 하셨으니까 초 총리는 안철수 의원이 하시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닌데요. 이러면서 이제 왜냐면 이게 자기는 선출직으로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임명직으로 가면 재산을 백지신탁,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돼서 그거에서 안 했다는 뭐 이게 정확히 기사화된 건 아니라서 그냥 추정이지만 총리 안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 했다는 거 그런 거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전히 이렇게 완전히 정치인으로 변신하지 않고 한쪽의 어떤 자신의 기업인으로서의 끈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철수는 윤석열이 탄핵 인용됐을 때 지난 4월 4일 그때가 그나마 박수 받으면서 아유 그래도 안철수가 마지막은 깔끔하게 정리하네 이러고 멋있게 정계 은퇴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떠밀려서 누군가한테 선거에 패배 다음번 총선 때 이광재한테 지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거에 패배해서 혹은 공천을 못 받든 아마 지금으로서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런 식으로 떠밀리듯이 정계 은퇴할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지금 딱 이 윤석열 그렇게 되는 거 보고 멋있게 정계 은퇴했으면 그래도 깔끔하다라고 하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오세훈처럼 진짜 국민의힘이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 같은 걸로 다시 호명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 자산을 남겨야 되는데 정치적 자산을 전혀 남기지 않고 다 소진하고 간다. 근데 대부분 정치인이 그래요. 대부분 정치인들이 진짜 추한 모습 보이고 자기 재산 다 쓰고 쓸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란 자산 싹싹 긁어서 다 쓴 다음에 그래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지면 은퇴하는 거거든요. 그 손학규 같은 사람 보세요. 손학규 우리가 선배지만 지난번 대선 때도 잠깐 찔끔 나왔다가 대선 출마 선언만 하고 아무 지지율 안 나오니까 또 소리 소문 없이 좀 불심하고 이번엔 또 한덕수 지지하는 모임에 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도 그렇고 정말 왜 그러세요 진짜 왜 왜들 그러시냐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게 눈치 없이 당선 가능성도 없는 국힘만 해서 경선 승리 가능성도 전혀 1도 없는데 4등인데 출마를 감행해가지고 안타깝고 그냥 한동훈 표만 좀 깎아먹는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엔 한동훈 대 김문수 대결이 되고 1대1로 붙는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출마를 국민에 대한 프로포즈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프로포즈라고 하면 좀 나를 좀 이렇게 그 좀 좋아할 만한 사람이 내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나도 기분이 좋은데 아니 쟤는 아니야 라면서 무슨 찐따 같은 애가 나한테 대시를 하고 그래 넌 나랑 급이 아니야 이러고 해서 한번 거절했어. 거절했는데 아유 그 다음날 또 나타나서 또 프로포즈 또 프로포즈하고 세 번 네 번 계속 고백하면 이제 짜증이 난단 말이야. 이제 미안함을 넘어서서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국민이 지금 안철수를 보는 상황이 그 정도 상황이에요.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 좀 거리를 두면서 밀당을 좀 하고
나 너 좋아하긴 했는데 뭐 네가 나 싫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쓱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걔가 나 좋다 그랬었는데 이러면서 가끔 그리워해서 어떻게 지내냐 한번 이렇게 해야 이게 밀당의 기술이잖아요. 연애도 그런데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그게 안 돼. 그냥 앞만 보고 직진이야.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어.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초딩이라는 겁니다. 저는 뭐 비읍시읒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고 초딩, 정치적 초딩이다. 정치를 13년이나 했는데도 여전히 13살 수준이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광화문 광장에서 국힘 이렇게 대선 출마를 했는데 국힘 의원이 한 명도 나와서 응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덩이를 굴리는 게 아니라 눈덩이를 계속 해체시켜 나가고 있는. 처음이 제일 컸죠. 처음 출마했을 때가 가장 인기도 많았고 영향력도 컸는데 그 400명이 넘는다는 그 유명한 많은 멘토들 뭐 윤여준, 김종인 그 아까 말한 윤영관 장관님 뭐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서 장하성 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름 좀 있는 지식인들은 그때 다 안철수 캠프로 몰려들었어. 그랬는데 지금 누가 남았습니까? 다 흩어졌죠. 그 뭐냐면 본인의 인간적인 인품에 이쯤 되면 인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남을 불신하는 성격이고 남들을 불신하고 이렇게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자기를 다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컴플렉스 그런 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안 남고 다 쳐내고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지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 기업인으로서 월급을 주니까 부하 직원을 만들 수 있어도 정치는 동지적 관계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면 관대하기라도 해서 자기 돈이라도 나눠주던가 자리라도 나눠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관대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붙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역시 65점을 드리겠습니다. 낙제는 면했지만 네 번이나 출마했으면 적어도 공약이라도 좀 더 디테일한 방법론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안철수가 안철수 했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대선 출마를 좀 보고 싶지 않고 가급적 이제 좀 그만 나서줬으면 좋겠고 잘못하면 국민들이 스토킹법으로 고발하겠어요. 이렇게 자꾸 쫓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좀 나와주시고 차라리 기업인으로 안철수 연구소로 복귀하셔가지고 안철수 회장님 되셔서 차라리 해외 시장 개척에나 앞장서 주시라. 그 우리나라의 어떤 IT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외로 나가서 수출해갖고 외화 벌어오시는 그런 일이라도 해주시는 게 나라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우리 평가는 최종 결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